안녕하십니까. 프레시안 박인규입니다. 오늘은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의 의미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서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 10년간 그 격동의 70년대를 돌아보는 시간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 그 10년간의 그 미국 내의 혼란과 대결 분열을 굉장히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베트남 전쟁 패배에 따른 그 미국 패권의 위기, 즉 달러화의 금태환 중지라는 경제적 곤경, 또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도 베트남이라는 작은 나라를 미국의 의지에 굴복시키지 못한 데 따른 군사력의 실추, 그 다음에 이후에 미국의 진로에 관한 미국 내 정치적 분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70년대 내내 엄청난 그야말로 건곤일책의 대결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말이 무엇이냐? 결국은 누가 정치 권력을 잡는가 였는데,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레이건이 당선됨으로써 한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그 한 시대는 뭐냐? 1933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당선으로 시작된 뉴딜 시대가 끝나고 1981년부터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시작됐다. 최근까지 우리가 살았던 40년 이상 살았던 신자유주의 시대가 끝났다. 그 신자유주의 시대도 이제 끝나가고 있죠. 어쨌든 뉴딜 시대는 자본가와 노동가 간의 계급 타협, 그리고 정부 기조에 따른 혼합 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였다면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금융화였고 부자들의 반격이었고, 그리고 자유방임, 좋게 말해서 자유방임, 솔직하게 말하면 정글자본주의였다라는 것이죠. 그 70년대를 돌아보면 그 베트남 전쟁의 전쟁 비용 지출에 따른 1971년 금태환 중단, 그리고 1973년 유가 쇼크, 1975년 궁극적으로 베트남 전쟁 종결. 베트남 인민 입장에서는 통일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패배죠. 어쨌든 거기에 대비해서 73년에 집권한 닉슨은, 그리고 76년에 집권했던 카터는 뭔가 거기 바뀐 세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평화와 정의,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를 지향했으나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의 결과가 이제 레이건 대통령의 당선인데, 쭉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만 닉슨은 미소 데땅트, 그러니까 핵군비 제한이죠. 핵심은. 그리고 미중 간 화해를 통해서 뭔가 좀 전쟁 없는 세계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워터게이트 사건 1972년 6월 달에 발생했고 1974년 8월 닉슨 대통령의 자진 사임으로 끝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이러한 평화를 향한 노력은 좌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드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사실은 선거로 부통령 된 사람이 아니에요. 72년도에 재선할 때 부통령은 스피로 에그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부패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사임을 했고 그냥 지명을 한 거예요. 미시간주 하원 의원인가 그런데. 어쨌든 포드 대통령이 약 74년 8월부터 그러니까 2년 반 정도 미국 국정을 맡죠. 이때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닉슨과 함께 세계 평화 움직임을 주도했던 헨리 키신저가 권력의 핵심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1975년 10월달 할로윈 매스커라고 하는데, 할로윈 알죠? 만성절 10월달 마지막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 할로윈 때 포드 행정부에서 대대적 개각을 합니다. 근데 그 개각의 핵심이 뭐냐면 키신저가 그 당시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국무장관을 역임했는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직을 박탈합니다. 근데 국가안보보좌관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국가안보보좌관이라는 거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의 대외정책 전체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국방부, 국무부 등등 다 합해서 말하자면 2인자이면서 대외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서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포드 대통령도 물론 76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나오고 싶었겠죠. 대통령 한 번 더 하고 싶었겠죠. 트루만 대통령처럼.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망에 따라서 부통령에서 대통령이 된 트루만도 한 번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미국 시민들의 이 반응을 보니까 대땅트를 싫어해. 그래서 그 당시에 포드 대통령 당시에 부통령이 넬슨 록펠러라는 억만장자 집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뉴욕 부지사도 했고 유명한 정치 거물인데 공화당 온건파예요. 그러니까 키신저처럼 대탕트를 선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넬슨 록펠러를 러닝메이트로 해서 76년도에 대선에 나가면 내가 위험해. 지금 국민들이 대탕트를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넬슨 록펠러가 다음번 대선에 나의 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 닉슨과 키신저가 추구했던 대탕트를 어떻게 보면 사실상 거부했다고도 볼 수 있는 조치였죠.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행하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널드 럼스펠드와 딕 체니예요. 그 당시에 도널드 럼스펠드는 국방장관, 딕 체니는 나이가 30대 초반인가 중반이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이때 맺어진 이 사람들의 인연이 2001년 9.11 이후에 그 미국의 테러 행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또 한 사람 유명한 네오콘 폴 월퍼비츠. 이 사람은 73년도에 군 축구계에 들어갑니다. 어쨌든 요 할로윈 매스커 75년 10월 달에 있었던 헨리 키신저를 권력의 핵심에서 밀어낸 이 할로윈 매스커를 주도한 사람 중에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럼스펠드와 체니였다는 거죠. 나중에 이 일 있고 나서 이제 키신저에 대해서 미국에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키신저는 독일 사람인데 15살 때, 그러니까 1923년생이거든요. 38년도, 그러니까 나치가 한참 득세했을 때 15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럽식 세력균형 정치는 잘 알지만 미국은 잘 모른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키신저는 세계 정세는 잘 알지 몰라도 미국 국민들의 정서는 잘 모른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나중에 키신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할로윈 매스커 당시에 그 럼스펠드가 국민들의 정서, 미국 국민들의 정서를 읽는데 나보다 더 정확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닉슨하고 키신저는 60년대와 70년대 초에 반전 평화운동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이 국내 반전 평화 세력들의 반란을 잠재우려면 소련과 중국과 화해할 수밖에 없다. 국내 이른바 개혁 진보 세력, 반전 평화 세력을 달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닉슨은 사일런트 머저리티,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 그 사람들은 베트남 전쟁에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베트남 전쟁 패배에 대한 국민적 자존심의 어떤 상처, 이게 더 크다.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세력의 반격,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보수 세력의 반격을 더 예민하게 감지했고, 따라서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군사력으로 실패했으니까 앞으로 군사력을 쓰지 말자가 아니라 그때 군사력이 약했으니까 더 군사력을 세게 해서 세계를 지배하자라는 쪽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럼스펠드와 체니는 그 네오콘의 길을 나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닉슨의 자진사임은 평화 노력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6년도에 지미 카터라는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 주인, 정치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물론 이제 주지사를 했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요. 인권 외교, 도덕 외교, 미국의 인권, 도덕을 앞세우겠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본인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는 그 베트남 전쟁 패배에 따른 그 대처, 앞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서 미국의 금권 세력이 두 파로 갈립니다. 한 세력은 전통적 동부의 금융 세력,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하죠. 록펠러로 대표되죠. 이 사람들은 이 미국이 혼자서 한 25년 세계 경제 하려니까 힘드네. 그동안 서유럽이랑 일본이 커졌으니까 미국과 서유럽과 일본 이 3자가 함께 세계 자본주의 경제를 운영해보자. 그래서 트라이라테럴 커미티라는 걸 만들어요. 3자 위원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G7의 원형 같은 것이기도 하죠. 넬슨 록펠러가 만든 거고 그 당시 사무총장은 브레진스키였어요. 이 사람들은 조금은 좀 평화롭게 자본주의 세계 경제를 관리하자는 쪽이고, 반면에 이제 70년대가 되면 전통적으로 미국 경제의 중심이 이 동북부였는데 70년대가 되면 캘리포니아 같은 서부, 텍사스 같은 남부로 퍼집니다. 거기에 신흥 금권 세력들이 생겨요. 이 사람들은 군사주의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집결지 중에 하나가, 이 신흥 금권 세력의 집결지 중 하나가 현존위험위원회입니다. Committee on Present Danger. 이게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도 생겼죠. 그때 소련의 군사력이 현존하는 위협이다 였는데, 이때 또다시 현존위험위원회가 또 생겨요. 미국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그룹이 레이건을 지지합니다. 레이건을 지지하고, 레이건은 사실은 60년대 이후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이었는데, 그때만 76년도만 해도 이제 포드한테 빌려서 대통령에 출마를 못했고 80년에 출마를 했죠. 그리고 80년 출마 당시만 해도 과연 당선할 수 있을지 굉장히 그 가능성이 확실치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레이건의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은 누구냐면 윌리엄 케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OSS 멤버예요. 그러니까 초대 CIA 멤버예요. 알렌 덜레스랑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거부죠. 아일랜드계인데 이 사람은 CFR, 미 외교협회, 그러니까 미국 그 기득권 세력의 직권지인 CFR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중도의 레이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대책본부장을 맡으면서 레이건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그리고 CIA 국장이 됩니다. CIA 국장이 돼가지고 아프간 전쟁을 지휘합니다.
아마도 윌리엄 케이시는 알렌 덜레스 이후 가장 강력했던, 어떻게 보면 넘버 2 가장 강력했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87년도에 CIA 국장 재직 시절에 뇌출혈로 죽었는데, 어쨌든 이 윌리엄 케이시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은 미국 금권 세력 내부에서도 뭔가 심각한 권력 투쟁이 있었고, 전통적 금권 세력, 동부의 근거를 둔 전통적 금권 세력으로부터 서부와 남부의 근거를 둔 새로운 신흥 금권 세력으로 넘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닉슨 대통령의 사임에 대해서도 그 미국 학계에서의 이 해석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좀 덜 군사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한번 경영해보자라는 쪽하고, 아니야,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이 필요해라는 쪽이 갈렸는데, 보다 덜 군사적인 방법을 택한 쪽은 이제 트레이더라고 그래요. 트레이더, 상인이죠, 거래인. 그 다음에 보다 더 군사적인 방법으로 세계를 운영하자라는 쪽은 프러시안이라고 그래요. 프러시아라는 나라가 군국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더 대 프러시안이라고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카터의 승리는 트레이더의 승리였고, 레이건의 승리는 프러시안의 승리예요. 신흥 금권 세력의 승리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카터의 승리는 약간은 어쨌든 평화지향적 세력의 일시적 승리였다고 한다면, 레이건의 승리는 군사주의 세력의 궁극적 승리였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면, 카터가 되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3자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수십 명 들어갑니다. 카터 행정부에. 그러나 CPD, 현전위험위원회 출신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요. 카터 행정부에. 그런데 레이건 행정부가 되면 거꾸로 되죠. CPD 멤버들이 레이건 행정부에 대거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확 바뀌는 거죠. 카터라는 조지아주의 땅콩 농장 출신으로 조지아 주지사였던 사람이 당선됐던 것은 70년대 워터게이트 이후에 그 미국 사회의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감, 그 속에서 이 사람은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네 해서 그 참신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된 거예요. 1974년 8월 달에 닉슨이 대통령을 자진 사임하고, 그해 11월 달에 이루어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젊은 평화진보 세력들이 의회에 대거 진출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쯤에 시머 허시 같은 사람들이 그동안 CIA가 벌려왔던 불법 부정행위들을 마구 폭로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CIA가 베트남 전쟁 반대하는 미국 시민들을 사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오퍼레이션 카오스라는 건데, 카오스 작전이라는 건데, 이거는 CIA가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거예요. CIA는 대외 정보를 담당할 뿐이지 대내 사찰은 FBI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내 사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74년도 중간선거에서 어마무시하게 의회로 들어온 이른바 평화진보 세력들이 워터게이트 이후에 미국 정부의 불법 부정행위를 조사하자. 대표적인 게 처치위원회라고 상원이 있는데, 여기서 CIA가 창설 이후 벌인 모든 행동에 대해서 그야말로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벌입니다. 카스트로 암살 같은 암살 시도죠. 등등등. 외국 국가원수 암살, 정부 전복, 나아가서 케네디 암살까지도 건드려요. 이때 또 유명한 게 이제 코리아 게이트라고 그래서 박동선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정희가 박동선이라는 미국 학생을 이제 이용해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한 거죠. 그래서 김영욱이라고 중앙정보국장이었던 사람이 미국에 망명해서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미국에 로비를 했는가, 이런 것도 드러나고, 어쨌든 이 75년, 6년 이때 CIA에 대한 미국 의회의 이 전면조사는 CIA 창설 이후 처음이고, 그 뒤에도 없어요. 50년이 지나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CIA는 그야말로 아직까지도 이 조사를 안 받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고 의회에서 CIA 또는 미국 정부 대외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어떤 개혁적 분위기가 났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카터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이 사람은 도덕 외교, 인권 외교를 외쳤어요. 자, 이러면 미국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문제는 카터가 재선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4년 중임제죠. 4년 임기를 2번 하죠. 원래는 이제 이 2번이라는 제한이 없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4번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2차 대전이기 때문에 전쟁 동안에 지도자를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4번까지 한 건데, 너무 오래 하는 건 문제 아니야.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큰 잘못이 없는 한 대통령은 대략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근데 카터는 실패했어요. 4년 하고 레이건한테 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 국제 정세의 변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한 가지만 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인데, 베트남 전쟁 패배의 원인이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그 베트남 전쟁 패배에 대처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1970년대 미국이 처한 공경, 그때는 베트남 전쟁에 진 것뿐만 아니라 석유 가격이 하도 올라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물가는 오르고 그런데 실업률도 오르고 하여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그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 5.1 쇼크 이후 1970년대 후반 미국이 처한 곤경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곤경이 왔을까?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에서 카터와 레이건이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을 내놓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 국민들은 레이건의 처방에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카터는 문제의 근원은 우리 내부에 있어. 우리가 좀 더 절제하고 자제하고 뭔가 이 소비보다는 삶의 의미를 찾는 쪽으로 나가자라는 쪽이었고, 레이건은 아니야. 문제는 외부에 있어. 외부의 적들 때문이야.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소비하고 번영할 수 있어. 마음대로 써. 했는데 레이건이 이겼다는 거예요. 1979년 7월 15일 날 카터 대통령이 특별연설을 합니다. 그때는 그 1979년 초에 발생한 이란 혁명으로 2차 석유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석유값이 굉장히 막 오르고 막 그랬을 때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에너지 위기에 관한 대처 방안에 관해서 연설하겠다 그러다가 7월 5일 하겠다 그러다가 좀 생각을 바꿔서 보다 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뤄보겠다 싶어서 이제 이른바 학계나 종교계 이런 현인들을 막 열흘 동안 만나서 많이 숙고를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슈마하우 같은 분도 와서 얘기를 하고 그랬다는데, 이 연설이 보통 이제 신뢰 위기 연설 또는 미국의 질병 연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지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은 내부에 있어. 우리 자신에게 있어. 우리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소비, 거기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가? 미국 사람들이 원래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가 강했고 또 하느님을 얼마나 독실하게 믿었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 공동체의 연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지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에 집착해서 되겠냐. 조금 덜 쓰고 자제하면서 살자. 그 당시에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이 낸 책,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의 제목을 빌자면 소유보다는 존재를 택하자. 그러니까 더 많이 갖는 것보다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자. 결론적으로 카터 대통령은 우리의 소비주의와 자기만족이 지금 가치의 위기를 초래했으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반성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 나서자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좋은 말씀인데 이게 정치에서는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평론가가 그렇게 얘기해요. 전통적으로 미국의 정치 담론에서 미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의 적은 그냥 정의상 항상 외부에 있는 거야. 우리가 문제가 있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목사님이 말씀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정치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정치적 자살행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연설 나오니까 거의 조롱에 가까운 무시와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웃기고 있네. 정부가 잘못했지 국민이 뭘 잘못했어. 왜 문제를 국민들한테 써넘기는 거야? 라는 그런 반응이 많았다고 그래요. 반면에 한 넉 달 뒤에 79년 11월 13일인데 레이건이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제 1년 뒤니까 1년 전에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거죠. 그때 미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듣고 싶어하는 마음에 쏙 드는 얘기만 합니다. 미국인들은 얼마든지 소비할 권리가 있다. 미국은 다시 번영할 수 있다. 위대해질 수 있다. 미국의 아침이 밝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데 단 하나의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야? 정부야. 정부가 쓸데없이 커져가지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유와 번영이 방해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적 정부를 제거하면 번영은 영원하다. 마음껏 쓰시오. 그리고 부자들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 먹혔다는 거예요. 미국 일반 시민들의 소비 성향이랄까? 어떤 물질적 소비에 대해서 이미 말하자면 미국 대중도 중독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다가 80년 8월 그 다음에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후보에 지명이 되면서 레이건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어떤 그런 양심의 거리낌이랄까? 상처랄까? 이거
감정조절을 치유해주는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베트남 전쟁은 고기환 대의를 촉진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침략 전쟁이 아니다. 우리 가서 좋은 일 하려고 그랬다. 베트남 참전 용사들, 미국 사람들 부끄러워하거나 뭐 아파하지 말아라. 그 의도는 좋은 전쟁이었다. 물론 의도는 좋은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말하자면 그 인간적 피해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인간적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레이건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은 고귀한 대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서 미국인들의 어떤 양심의 가책을 달래준 겁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지배계층이 가장 걱정했던 군사주의에 대한 혐오를 없애준 거죠. 결국 1980년 11월 대선에서 레이건 대통령이 압승을 거둡니다. 50개 주 중에서 4개 주 빼놓고 46개 주에서 승리했고 표 차이는 800만 표가 차이가 났대요. 압승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변입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레이건 대통령 지정에서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해서 포드를 당시 대통령인 포드를 부통령 후보로 해서 안보 정책에 대한 정권을 주는 뭐 그런 방안까지 얘기하고 막 그랬대요. 그러나 이때 이미 80년 11월이 되면 미국 국민들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 이런 거 다 거부한 거죠. 압도적으로 당선됩니다. 그리고 이 당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1960년부터 80년까지가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이제 70년대를 얘기했는데 사실은 좀 넓혀보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가 미국의 진로에 굉장한 변곡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5년부터 60년까지는 반공 반소도로 딱 뭉쳤어요. 근데 60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나오면서부터 이게 이제 제3세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미국, 소련이나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오면서 그 미국 내에 그것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60년에서 80년까지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다. 케네디는 중간에 암살당했어요. 케네디를 이어받은 존슨은 한 번은 대통령이 성공하죠. 64년도에. 그러나 베트남 전쟁이 잘못되면서 68년도에 재선을 포기했죠.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에 사임했죠. 카터도 레이건한테 졌죠. 그 정도로 60년에서 80년 사이에는 미국이 뭔가 세계와 서로 협조하면서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계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미국 일방주의로 계속 나갈 것인가를 놓고 대단한 힘겨루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때부터는 그냥 쭉 미국 일방주의로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 같은 사람은 미국이란 나라가 45년부터 대략 70년까지는 생산의 제국이었다. 그때는 제조업이 무지 강했으니까. 그러나 80년부터는 소비의 제국이 된다. 또 어떻게 보면 73년부터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확실하게는 80년부터는 소비의 제국. 마구 쓰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벌어들인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 왜? 달러 패권 때문에. 미국 달러를 벌어간 놈들이 다시 꿔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비의 제국이 되고 소비주의에 물들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안 사주면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행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산의 제국에서 소비의 제국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80년 이후가 되면 계급 간 균형, 자본가와 노동자, 금권 계급과 일반 시민 간의 균형이 압도적으로 자본가 부자로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군사화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시 군사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80년 8월 달에 베트남 전쟁은 고귀한 대의였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처음 81년, 82년은 조금 조심합니다, 사실은. 원래 이제 중간선거 때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선거 때 다시 한번 재심을 받아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중간선거에서 레이건이 이긴 다음에 83년 3월 달에 2개의 연설합니다. 첫 번째 연설은 악의 제국. 소련은 악의 제국이다라고. 이거는 냉전 그 이전 때보다 더 심한 얘기예요. 악의 제국이라는 거는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박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로부터 한 보름 뒤에 이른바 별들의 전쟁, 스타워즈, 전략 방어 구상. 쉽게 말하면 핵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금기예요. 핵 방어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은 마치 방어를 위한 군사력 증강인 것처럼 들리지만, 소련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소련의 핵 공격에 대한 방어력을 갖춘다는 것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소련을 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서로 핵전쟁을 벌리면 양쪽이 다 죽기 때문에 전쟁을 안 일으키는데, 만약에 SDI가 성공한다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멀쩡하고 소련은 완전히 멸망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83년 그때부터 소련의 이 지도부가 완전한 이 히스테리에 빠집니다. 언제 미국이 쳐들어올지 몰라. 미국이 핵 공격을 가할지 몰라. 그래서 막 한 2년을 막 완전히 그냥 편집광적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85년도에 고르바초프가 핵군비 경제 그만둡시다까지 나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그냥 금권만 추구하는 나라는 아니죠. 건국할 때부터 자유와 뭐 인권, 평화 이런 거를 추구했던 그런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멕시코 전쟁이나 스페인 전쟁이나 등을 통해서 계속 팽창을 해왔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인들은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야.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친다면 2차 대전 이후 75년까지는 한국과 베트남 동아시아에서 전쟁을 벌였다면 79년부터는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 그리고 2021년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까지 약 40년 이상 중동 지역에서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주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79년입니다. 이미 카터 대통령 재임 시에 중동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중동 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하기 시작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79년 1월 달에 미국의 가장 중요한 맹방이었던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팔레비 국왕이 쫓겨나고 그리고 그 여파가 바로 이웃나라인 아프간에 번지면서 아프간에는 78년도에 공산정부가 생겼는데 공산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이슬람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 아프간 정부가 흔들리니까 79년 12월 달에 소련군이 아프간 수도인 카불에 진입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동 지역이 막 요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1980년 1월 달에 카터 대통령이 이미 카터 독트린이라고 해서 세계 원유의 3분의 2 이상이 묻혀있는 중동 지역은 미국의 국익에 사활적 이익이 걸린 지역이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지역의 안정을 수호하겠다. 쉽게 말하면 이 소련을 비롯한 외부 세력이 중동 지역을 넘보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중동 군사 개입이 시작됐고 거기다가 이제 80년대 8월 달에는 이란과 이라크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중동 지역에 끼어들어서 약간 엄청난 군사적 개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막 이제 그런 것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이란 혁명, 아프간 사태, 이란 이라크 전쟁 이런 것들이 미국을 어떻게 새로운 군사주의로 끌고 들어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